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걸친 남자가 카메라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죠.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이했고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입가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벽촌 출신의 문맹 농부였던 이 남자는 어떻게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 가족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존재가 어떻게 300년 역사의 왕조를 파멸로 몰아넣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명의 아이가 앓고 있던 불치병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부터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과 괴승 라스푸틴의 기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3세기부터 2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몽골의 지배 아래 신음했던 나라였죠. 하지만 몽골 세력을 몰아내고 차르라는 칭호를 얻은 이후 러시아는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17세기 표트르 대제 시절 러시아는 시베리아 전 지역을 복속시켰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어요. 바로 모피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유럽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녔던 모피를 확보하려고 끝없이 동쪽을 향해 진군했던 겁니다. 1812년에는 알렉산드르 1세가 나폴레옹의 침공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파리를 점령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는 유럽 대륙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죠.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러시아 제국의 영토는 지구 표면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어요. 종교 영역까지 관할했으며 백성들은 황제를 하느님이 보내신 자애로운 아버지라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300년에 걸쳐 쌓인 황실의 부는 추산조차 어려울 만큼 엄청났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척박한 농촌 마을에서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이었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술에 취해 마을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주정뱅이였어요. 말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마을에서 추방당한 라스푸틴은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 중 그는 흘리스트라는 이단 종파와 조우하게 됩니다. 흘리스트의 교리는 상당히 독특했어요. 죄를 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죠. 헛간이나 목욕탕에서 모여 채찍으로 서로를 가격하며 피를 쏟아내고 옷을 벗어 던진 채 성적 행위를 벌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악을 저지른 뒤 신에게 참회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라스푸틴은 이 교리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라스푸틴은 스스로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포했어요. 예언과 치유의 능력을 지녔다는 소문이 퍼졌고 카잔의 대주교가 그를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추천하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통찰과 영적 지혜를 갖춘 영적 스승이라는 추천서를 받아든 라스푸틴은 수도로 진출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부인들은 라스푸틴에게 열광했습니다. 한 귀부인이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라스푸틴이 기도를 올리자 벌떡 일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라스푸틴의 명성은 점점 황실로 다가갔습니다. 1894년 니콜라이 2세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서거하면서 26세의 젊은 나이에 제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황제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죠. 나는 황제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법을 모릅니다라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니콜라이 2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알렉산드라가 있었어요. 독일 공주 출신인 황후와 황제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연애 결혼을 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니콜라이 2세는 황후를 비롯한 측근들의 의견에 너무 쉽게 휘둘렸거든요.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민주주의 물결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절대 왕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체제로 여겨졌죠.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300년 동안 유지해온 절대 권력을 고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할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가 개혁을 추진하다가 혁명가의 폭탄 공격으로 암살당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사회주의 사상도 러시아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상가 레닌은 볼셰비키 정당을 조직했고 무력을 동원해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러시아 제국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갔습니다. 1904년 니콜라이 2세는
일본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과 거대한 함대를 보유한 러시아는 손쉽게 승리할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연속된 패배였습니다. 생산 능력이 일본에 훨씬 못 미쳤던 거죠. 1905년 1월 피해 일요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황제 궁전을 향해 평화 행진을 벌였어요. 황제의 초상화를 들고 자비로운 황제 폐하께 호소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황제의 명령으로 수비대가 발포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황제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난 순간이었죠. 총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니콜라이 2세는 무자비한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전쟁터처럼 변했어요. 이 혼란 속에서 니콜라이 2세는 국사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아들 알렉세이 황태자 때문이었죠. 결혼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황태자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우병은 피가 응고되지 않는 불치병이었습니다. 황태자의 배꼽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온몸에 시커먼 멍이 들었죠. 황제 부부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알려지면 황태자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황태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했고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죠. 최고의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황제 부부는 신에게 기도했고 그들 앞에 라스푸틴이 나타났어요. 라스푸틴이 황태자의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를 올리자 다음 날 거짓말처럼 출혈이 멈췄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죠. 한 번은 라스푸틴이 수도를 떠나 있을 때 황태자가 위독해져 임종의식을 준비할 정도였는데 라스푸틴이 전보로 기도문을 보내자 기적처럼 회복했어요. 황후의 눈에 라스푸틴은 신의 대리인으로 보였습니다. 하느님이 황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성인이라고 굳게 믿었죠. 라스푸틴은 황태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황후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 역시 라스푸틴을 신뢰하게 됐어요. 시베리아 농민 출신인 라스푸틴이 순수한 백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성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황궁을 수시로 드나들며 황제 가족을 장악했어요. 4명의 공주들도 그의 뛰어난 화술에 매료됐습니다. 라스푸틴을 따르는 여성 추종자들도 늘어났어요. 라스푸틴은 그녀들을 꼬마 아가씨들이라고 불렀죠. 병든 여성들이 찾아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며 마음의 평안을 선사했습니다.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고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비서 노릇까지 했어요. 라스푸틴의 영향력이 커지자 그는 온갖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흘리스트 교리를 그대로 실천한 거죠. 교회는 라스푸틴을 이단 종파에 빠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고 신문들도 일제히 공격했어요. 심지어 황태자의 유모가 라스푸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오히려 유모를 해고했죠.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이 황태자의 혈우병이라는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사건이 터졌습니다. 황후가 라스푸틴에게 보낸 편지가 신문에 폭로된 거예요. 당신의 어깨에 기대 잠들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따뜻한 키스를 보냅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황후와 라스푸틴이 문란한 관계라고 확신했습니다. 독일 공주 출신인 황후가 독일의 첩자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죠. 황실에 대한 민심이 바닥까지 추락했어요.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독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죠. 초반에는 자신만만했지만 산업 생산력과 군수물자 제조 능력의 한계 때문에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 전선으로 떠난 겁니다. 배후에는 라스푸틴이 있었죠. 라스푸틴은 황제가 총사령관이 되는 순간 승리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황제가 수도를 떠나자 국정은 황후와 라스푸틴의 손에 넘어갔어요. 황후는 라스푸틴의 말만 듣고 유능한 대신들을 해임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임명했죠. 총리와 국방 대신, 농업 대신까지 라스푸틴의 입김으로 결정됐습니다. 황후는 매일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의 벗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세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 황실과 러시아가 위험에 빠질 겁니다. 황제가 군사 기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황후는 러시아군의 병력 배치까지 라스푸틴에게 알렸죠.
황족들은 결단을 내렸어요. 펠릭스 유수포프 공작이 주도해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한 거죠. 한밤중에 저택으로 초대해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와 와인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라스푸틴은 청산가리 케이크를 먹고도 멀쩡했어요. 와인까지 여러 잔 마시고도 아무렇지 않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라고 했죠. 2시간 동안이나 음악 감상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유수포프 공작은 총을 가져와 라스푸틴의 가슴에 발사했어요. 라스푸틴이 쓰러졌지만 곧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죠. 황후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족들은 다시 총을 쐈지만 라스푸틴은 죽지 않았어요. 세 번째 총알을 이마 한가운데 맞추고서야 쓰러졌죠. 황족들은 그의 2손과 2발을 묶어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10년 넘게 러시아 제국을 좌지우지하던 라스푸틴의 비참한 최후였어요. 라스푸틴이 죽은 지 석 달 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빵을 달라는 여성들의 시위로 시작했지만 시민과 노동자들이 합세하며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황제는 물러나라, 전쟁을 끝내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죠. 니콜라이 2세는 수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퇴위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로마노프 왕조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죠. 혁명 세력은 황제를 살려두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18년 어느 날 한밤중 황제 가족은 지하실로 끌려가 모두 총살당했어요. 세계를 호령하던 러시아 제국의 황제는 지하실 벽에 총탄 자국으로만 남게 됐죠. 라스푸틴은 죽기 직전 황제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저를 죽이는 자가 폐하의 친족이라면 폐하의 자녀는 2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예언처럼 보이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는 협박이었다고 해석해요. 3년간의 내전 끝에 1922년 레닌과 볼셰비키가 승리하며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죠. 70년 후인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의 러시아가 세워졌어요. 만약 니콜라이 2세가 황태자의 병을 숨기지 않았다면, 만약 라스푸틴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면, 만약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가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이 단 한 명의 괴승과 한 아이의 불치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황제는 끝까지 시대의 변화를 외면했고 백성의 절규를 무시했으며 낡은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게 쌓여간 오만과 무지가 결국 왕좌를 피로 물들였죠. 지하실 벽에 박힌 총탄 자국, 그것이 시대를 거스른 권력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백성의 고통에 눈 감고 권력에 취한 자들은 언제나 같은 운명을 맞이하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입니다.